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은 경비 업무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이 1부터 한 6까지 정도 있는데, 오늘은 1유형인데, 1유형은 위험관리, 홈 시큐리티, 국가 중요시설 경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금융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경비와 혼잡행사 경비 및 경호는 또 다음 강의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비 업무의 유형이 있죠. 그 유형별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 관리입니다. 영어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리스크는 위험이고 매니지먼트는 관리한다 이런 뜻이죠. 관리라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리스크를 관리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러면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죠. 위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위험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에 대한 어떤 종목,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 위험성의 분석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거겠죠. 그게 위험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럴 때 과연 그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과연 2차 전지로서 어떤 배터리로서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몇인지,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나머지 경쟁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시장이 악화될 우려는 없는지, 수익성은 얼마나 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런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현재의 주가가 적정한지 또 낮은지 또 분전도 판단해 봐야 되겠죠. 현재 주가가 약간 적절하거나 낮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막연히 무작정 남들이 2차 전지 배터리가 좋다 하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2차 전지 배터리 준데 이게 한 80만원, 70만원, 80만원 할 때 100만원까지 간다고 막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떠들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막 떠드니까 추격 매수한 사람, 그래 90만원에 막 사고 85만원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전지 배터리가 이게 이제 배터리 성능이 좀 문제가 있다,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50만원 정도, 100만원 간다 하니까 50만원 밖에 안 가요. 요즘은 다시 올라가지고 60만원 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추격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 낭패 보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실패한 거죠. 그런 주식의 리스크 관리처럼 우리 민간 경비에서도 위험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 개념과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 관리 개념은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어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위험의 순위를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위험 순위가 높은 거, 중간 거, 낮은 거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어떤 시설물의 가치, 보존 가치 또는 중요도가 높은 것은 위험 순위가 높겠죠. 위험 순위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설정된 위험 순위에 따라서 각각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그런 어떤 활동, 이게 위험 관리죠. 사실 주식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건지 설정을 해보고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려면 주식 주가가 더 내리도록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의 과정입니다. 과정. 위험 요소의 확인이죠. 위험 요소 확인은 그 어떤 시설물 어떤 위험 요소가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또는 경제적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해운대에서 황금색 빌딩 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 건물이죠. 쌍둥이 건물이죠. 동백섬 앞에 있는 38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여기에서 불이 화재가 발생해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죠. 요거는 전면에서 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후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자,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제 다 타고 난 다음에 모습입니다. 후면에서 본 모습이죠. 그럼 이 건물은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가? 먼저 예를 들면 안전 진단을 한다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위험 요소는 예를 들면 피트층입니다. 4층. 이 건물의 4층은 피트층이라고 하는데, 피트층은 어떠한 전기 장치라든가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각종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관 같은 게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떤 전기 장치를 해서도 안 되고 뭐 무슨 전열기구를 써도 안 되고 사람이 상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수시로 점검해야 될 대상일 뿐이죠. 그 다음에 가연성 외장재. 이 건물이 4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건물 외벽이 어떻게 타지 싶은데 이 외벽이 가연성,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백섬의 바닷가니까 강한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어떻게 견디도록 또 소리를 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 강한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보통의 충격은 깨지 않는 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리를 깨야만 소방호수에 물을 뿌린다든가 화학에 물을 뿌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 38층이니까 고가 사다리 차로 웬만해서는 고층에는 진입을 못합니다. 이것도 위험 요소죠. 그 다음에 이 건물에는 대피 공간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층 이상 건물은 30층 이상 건물은 다 한 개층 30층마다 한 개의 피난층을 주고 있습니다. 피난층.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 피난층으로 피난하게 되면 또 화염, 연기, 뭐 이 유독가스들이 그 층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완전히 안전한 곳이죠. 세이프티 존입니다. 이런 걸 두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건물은 그 대피 공간을 둬야 된다는 규정이 생기기 전에 만들기 때문에 대피 공간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피난층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입니다. 이게 위험 요소의 확인이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죠. 위험 분석 대상 어떤 시설물이겠죠. 주로 시설물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아주 합리적이고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죠. 과연 그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 위험 요소가 현실적으로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겠나 없겠나, 현실인지를 해야 되겠죠. 피트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아무도 실제 상주하지 않고 뭐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전기시 장치 같은 거나 뭐 전열기 같은 거 선풍기 안 쓴다면 위험 요소가 사실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만일에 거기에 누군가가 남몰래 전열기를 쓴다, 그럼 위험 요소가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위험 발생 가능성의 분석 확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트층은 위험성이 없죠. 근데 사람이 상주하면서 뭔가 라면도 끓여 먹고 말이죠, 몰래 전열기구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스프링클러가 없다, 근데 거기서 만약 불이 났다, 그러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만일에 피트층에서 불이 나서 외벽을 타고 올라간다면 외벽이 외장재가 굉장히 가연성 물질이야? 그러면 빠른 속도로 외벽이 타고 올라가면서 건물 내부에도 화재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면 피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 보호 대상은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보호 대상은 뭐 건물 주거용 오피스텔 같으면 전체가 보호 대상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뭐 펜트하우스 같은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는 더욱 비싸죠. 그래서 펜트하우스에 불이 났을 때, 또는 저층에서 불이 났을 때, 중층에서 불이 났을 때,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이런 것들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위험 순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위험 순위는 뭐냐면 시설물의 어떤 가치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위험의 순위를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건물은 위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지만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기는 조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경비 관리자들은 보호 대상을 모든 보호 대상을 동일한 가치를 두면 안 되죠. 동일한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좀 자산 가치가 높은 것은 더 우선 위험 순위를 더 당겨야겠죠. 그게 위험 순위 설정의 차별합니다. 그래서 위험 순위를 결정할 때 또는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보호 대상 시설에 어떤 손실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또는 그 기업에 대해서 또는 그 건물의 소유주한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걸 분석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죠. 예를 들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특정 건물의 어떤 부분이 높다. 예를 들면 지하에 있는 변전소, 발전소 이런 시설들은 위험 발생 빈도가 높다고 봐야죠. 이런 데는 더 위험 순위를 0번 또는 1번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나면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 경비 관련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경비 계획입니다. 경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경비 프로그램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경비 프로그램이 효과가 적절한지 아닌지 한번 사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경비 관련 프로그램을 채용하려면 돈이 듭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민간경비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경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 하겠지만 많은 돈이 드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관계부서, 다른 부서와 좋은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야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비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민간경비 관련 부서의 사람이 보니까 한 2억이 든다. 그럼 2억을 다 주겠습니까? 격리 파트에서, 예산 파트에서 안 주겠죠. 그런데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 가능하면 2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우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아주 좋은, 명확하고 엄격한 민간경비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 지침서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침서를 항상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도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성, 보안성을 감사하고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사나 평가 방법이 정형화되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되죠. 자, 보안성 감사는 1년에 2번 한다. 그럼 6월 한다, 6월에 한다, 12월에 한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항목, 어떤 걸 체크한다 하는 항목이 딱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체크해서 안 된다는 거죠. 경허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의 어떤 객관적 분석, 신중한 분석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경비 프로그램을 구축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지 좀 부적절한지 안전성, 보안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분석, 우선순위 결정, 감소, 평가선입니다. 자, 우신 골든 스윗, 아까 황금색 건물 봤죠?
이 건물이죠. 이 이름이 우신 건설에서 지은 오피스텔인데 이름이 골든 스위트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화재를 한번 사례로 해서 우리 위험 요소, 위험 리스크 관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오전 11시 반에 이 해운대 마린시티라는 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4층 미하원 탈의실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피트층에는 아무것도 두면 안 되고 사람이 상주하면 안 되는 미하원 탈의실을 썼다. 벌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전기가 누전됐다. 전열기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다행히 죽진 않았고 부상자 5명인데 재산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화재보험이 들었지만 화재보험금을 가지고 실제 피해를 다 상쇄하지 못할 만큼 실제 피해 1억이면 실제 받은 돈은 한 7, 8천 정도밖에 못 받았죠. 손해 발생했고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사던 사람들은 다 나갔죠. 그러니까 월세를 뭐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월세 하나도 못 받게 됐죠.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금도 적게 받고 월세 받던 것도 다 날아가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걸 또 원상복구하는데 또 그 건물을 쓰지 못하게 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뒷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가 바로 동백섬이죠. 동백섬이고 요 앞에 요 건물이 바로 조선비치 호텔입니다. 2002년 에이펙 정상회담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표로 왔는데 이 건물 조선비치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여기서 경호원들이 상주하면서 외부인을 전면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경찰관도 여기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경호실 관계 중에서 허가받은 사람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선비치 호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동백섬이 내려다보이는 요 건물, 바닷가에 있는 요 건물, 이게 바로 우신 골든 스위트인데 요 4층 요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돼서 사선을 좌선 방향으로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38층 펜트하우스까지 다 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 34층에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300만원 뭐 러시아 대사인가 뭐 영사 쪽에 부부한테 세를 줬는데 이 불이 난 다음에 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300만원 받다 월세를 못 받게 됐죠. 화재 보험금도 적게 받게 되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내부 여기가 외벽이자 노랗잖아요. 황금색이죠. 안에 외벽을 타고 가는데 안에 건물가 다 탔잖아요. 안에 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피해가 막강하죠. 막대하죠. 사건 경과를 보면 화재 발생하니까 소방서도 출동을 했는데 그 당시 해운대 소방서에서는 52m 사다리가 제일 높은 거였어요. 52m 같으면 한 층이 3m니까 한 17층까지 정도는 겨우 도달할 수 있죠. 근데 38층이니까 18층 이상은 사실은 고가 사다리가 전혀 도달할 수 없고 고층 화재 진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불길을 잡지 못하고 30분 만에 38층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완전 진한 7시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런 건물에 불이 나도 뭐 소방에서 화재를 진압 잘하겠지. 천만에 만에서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냥 불이 난 걸 보고 해운대 소방서하고 여러분 이 건물하고 거리를 따지면 한 300m? 400m? 500m 안 되어 있어요. 그 출동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길을 못 잡았습니다. 건물의 구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문제점 볼까요? 왜 빨리 화재 진압을 못했느냐? 4층에는 피트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강화유리라서 유리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로 물을 뿌릴 수가 없었죠. 설령 강화유리가 아니고 유리를 쉽게 깰 수 있는 그런 유리라고 하더라도 해당 유리를 부술지 말지를 소방관들은 굉장히 고뇌한다고 합니다. 왜? 백드래프트 현상 때문입니다. 백드래프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2차 피해가 우리나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깰 수 있는 유리도 못 깬다는 거죠. 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백드래프트 현상이 뭔가 이건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세대당 발코니
공간에 대피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지만은 이 건물은 이 발코니 대피 공간을 만들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발코니 대피 공간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연성 외장재 때문에 화재가 이걸 타고 올랐다. 이게 다 위험 요소잖아요. 그렇죠? 스프링클러, 강화 유리, 그 다음에 대피 공간 부족, 가연성 외장재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의 확인이죠. 자, 백드래프트 현상 볼까요? 백드래프트 현상은 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로 화재가 지하실이라든가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급격히 산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줄어드는데 산소의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훈소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꽃은 일어나지 않고 연기만 막 뭉게뭉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산소가 공급되면 불꽃과 연기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산소가 공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짙은 연기만 발생하는 훈소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산소가 빠르게 공급되는 창문을 깨거나 문을 부수게 되면 공급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갑작스러운 산소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재차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공급된 쪽으로 강한 폭발이 발생합니다. 그쪽이 산소가 많이 도는 쪽으로 불길이 확 퍼지면서 연기가 갑자기 불길로 변하는 거죠. 화염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백드래프트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화염이 확 폭발하면서 소방관들에게 또 거기 이제 입주민들한테 피해갈 수도 있죠. 2차 피해가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백드래프트 현상이에요. 일종의 후폭풍 현상이죠. 2017년도에 제천의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가 났는데 이때도 사실은 층이 뭐 3층에 2층 낮았는데 통일을 했었어요. 통일을 깰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이것도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소방관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백드래프트 현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2분 정도 지나면 화염이 폭발하는 화염이 확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경기도 소방관들이 실험하는 장면이죠. 컨테이너에 내부에 불을 내고 백드래프트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실내에서 맹렬히 화재가 타면서 연기와 화염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연기가 연하게 나와요. 화염이 강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열려진 문을 닫을 겁니다. 자, 그럼 닫으러 가죠. 자, 이제 산소의 공급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바로 시커먼 연기로 확 변하죠. 조금에서 연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산소의 공급이 갑자기 차단됐잖아요. 확 줄었죠. 자, 연기가 지금 없다가 산소에 다시 연기가 나오죠. 이게 훈소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안에는 엄청난 연기만 지금 모인 상태. 연기하고 부유물질, 이산화탄소, 유독성 가스 이런 것들이 뭉친 상태. 자, 문을 엽니다. 자,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잘 안 열리면 자, 일단 연기가 확 빠져나오고 산소의 공급이 이제 진행되고 있겠죠. 어느 정도 산소 공급이 진행되면 화염이 갑자기 바깥으로 팍 솟아날 겁니다. 지금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죠. 이제 백드래프트 직전입니다. 백드래프트 나왔죠. 이런 현상. 여기 창문이 작아서 그런데 창문이 크다면 건물이 크다면 이 화염 폭발 효과 엄청나게 세죠. 이런 것을 백드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입주민 4명, 5명하고 소방관 1명이 입주가 4명하고 입주민 4명,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물적 피해는 약 55억이 발생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후속 조치는 위험의 감소 조치입니다. 알루미늄 패널, 외장재가 알루미늄 패널인데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 구청에서 15지 이상 고층 건물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무단 용도 변경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시정명령을 내렸죠. 무단 용도 변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뭐 복도에다가 뭐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가 그죠? 소방법 위반되는 행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하고 소방청에서 고층 건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0층 이상이 초고층이었는데 이때 이후로는 30층 이상을 초고층 건물로 포함시키고 30층마다 피난 안전층, 피난층이죠. 피난층을 설치를 하고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도 의무화됐습니다. 그 다음 피트층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고 그 다음에 70m 이상의 소방 굴절 사다리차를 도입해서 해운대 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아마 이 소방차가 10억 정도 간다고 해요. 70m 사다리차를 해도 한 63층 정도밖에 못 가죠. 326 정도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 고층 건물 사실은 뭐 30 이상 불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뭐 개인 소화기 이런 걸 끄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 사는 분은 사실은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피난층에 대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편이죠.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강화되었죠. 그 다음에 위험이 확인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7가지 있습니다. 위험은 제거죠.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최선의 방법, 위험은 제거입니다. 가연성 외장재를 안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건물 같으면. 그렇죠? 피트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일체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관리실에서 관리하면서 관리인 순찰 돌 때만 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물쇠를 설치하면 되겠죠. 위험의 제거죠. 위험의 회피는 피트층에 출입금지죠. 출입금지 조치하면 위험 회피죠. 수많은 활동과 기회를 사전에 차단한다. 관련자만 들어가고 환경미화원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위험 회피. 위험의 감소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죠. 피트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피난층을 설치한다. 피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초고가 사대차를 설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위험의 감소죠. 위험의 제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위험의 감소라는 방법을 쓰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 위험의 분산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한 곳에 보관하는 거죠.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사부서와 회계부서를 별도 건물에 배치한다? 그러면 인사자료하고 회계자료가 동시에 날아가는 건 없겠죠. 위험의 분산. 그 다음 위험의 대처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통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은 다 화재보험 들어있죠. 위험의 대처입니다. 위험의 감소는 한마디로 보호 가치가 낮은 거, 손실 발생 가능성 낮은 대상은 그냥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참는 거죠. 최소한의 보호 대책만 강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의 통합은 1, 2, 3, 4, 5, 6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1, 2, 3, 4, 5, 6이 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접근 방법의 통합입니다. 뭐 위험의 제거, 회피, 감소, 대체, 감수 뭐 이런 걸 다 종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의 남대문 경비안전 시스템은 7번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남대문은 남대문을 새로 짓는 비용을 포함해서 총 320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안전에 관계된 거, 불꽃 감지기, 방염천, 스프링클러, CCTV, 감시초소 등을 다 설치해서 인력 경비와 기획인들을 종합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 남대문에서 누가 불을 지르기도 어렵지만 불을 지른다고 해도 초기에
경보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진화가 될 것이고 쉽게 또 불이 잘 붙지도 않을 겁니다. 곳곳에 방염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불꽃매시도 감지대도 만들어놨어요. 또 경변도 24시간 상주합니다. 그러니까 남대문은 지금 거의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6강 경비 업무의 유형, 민간기물 유형 첫 번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27강입니다. 주택경비하고 국가중요시설 경비입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